2030 세대들이 참 돈 모으기 어려운 세대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우리 젊은 세대분들에게 최영진 전무님만의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한데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 채널에서 이렇게 전무님 출연을 원하시는 채널이 많았을 텐데 광화문 금융러 채널을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유튜브를 좀 하기는 하는데 네. 우리 회사 채널 아니면 아주 극히 좀 소규모 채널에 출연을 합니다. 근데 광화문 금융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ETF 투자를 되게 관심 있게 보다가 이 친구 누구야? 괜찮네 이렇게 하면서 좀 유의 있게 봤는데 또 하필이면 또 이렇게 아는 분하고 지인하고도 연결이 돼서 제가 광화문 금융러를 한번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만나지 마시고 한번 컨텐츠를 같이 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2030 세대들이 참 돈 모으기 어려운 세대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쵸. 집값도 많이 오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 세대분들에게 최영진 전무님만의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한데요. 사실 그 투자라는 게 하루아침에 무슨 뭐 로또 되듯이 일확천금을 얻을 수는 없는 거고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광화문 금융러를 좋게 본 이유가 제가 몇 개의 콘텐츠를 봤어요. 근데 한 2009년 대학생 때부터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본인이 이제 10억 모으기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하나하나 이루어 갔다는 것이 되게 젊은 분들에게 주는 어떤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주는 것일 수도 있고 저 사람도 해냈구나. 제가 좀 전에 좀 이렇게 호구 조사를 좀 했잖아요. 강원도 원주. 네, 강원도 제가 원주 강원도 출신. 강릉인데 어떻게 보니까 오늘 처음 알았는데 후배이기도 하고 네. 대학생 때 사실은 이렇게 어떤 목표를 세우고 투자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투자라는 게 어느 한순간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시드머니를 모아야 됩니다. 근데 시드머니는 말 그대로 이렇게 씨를 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곡차곡 모으는 거지 이게 오늘 씨를 뿌렸다고 해서 내일 바로 꽃을 피는 게 아니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꼰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투자는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고 그래서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심지어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부모님들이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다만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그렇게 투자를 해주고 그가 성인이 됐을 때 그 투자를 또 이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던가 지금 우리가 맨날 공부할 때 하던 얘기 있잖아요. 늦었다고 할 때가 뭐 가장 빠를 때다 이런 것처럼 투자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이 순간 바로 시작하는 게 맞다. 그리고 시드머니를 빨리 모으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좀 방법들을 익혀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무님께서 네. 여러 투자 상품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안정적으로 권할 만한 이런 상품이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상품보다 투자를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기본적으로 직장인들, 본인은 이제 대학생에서 시작을 했지만 네. 지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직접 투자를 하잖아요. 주식도 투자를 직접 하고 그다음에 코인도 직접 투자를 하고. 근데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보는 건 좋다. 그러나 소액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거죠. 만약에 자녀가 태어났어요. 네. 아직 성인이 안 됐어요. 근데 내가 차가 있다고 해서 들고 나가서 차를 운전하겠다 그러면 운전하라고 그러겠어요? 하지 말라고 하겠죠. 자, 뭘 먼저 하겠어요? 운전면허증 따고 도로연수 시키고 차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면 운전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투자는 사실 운전보다 더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투자를 운전보다 훨씬 더 쉽게 해요. 그러니까 운전처럼 어떤 라이센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연습을 하거나 연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투자에 뛰어들어요.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택시나 버스나 이런 걸 타면서 자기가 다니는 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익숙하게 하고 좌회전할 때는 어떻게 하고 우회전할 때는 어떻게 하고 교통신호는 어떻고 법규는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간접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접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직접 경험은 조금씩 차량 연수하듯이 운전 연수하듯이 이렇게 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 이 광화문 금융러와 같은 좋은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졌잖아요. 뭐 우리 제도권 금융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택시를 운전하시거나 버스를 운전하거나 전문적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정보도 습득하고 본인이 소액이지만 차량을 연수하듯이 좀 해보면서 조금씩 투자의 규모를 늘려가거나 또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는 내가 운전이 적성이 안 맞아. 네. 잘 못하겠어. 좌측 깜빡이 넣기도 어렵고 우측 깜빡이 넣기도 어렵고 교통신호 보기도 어렵고 난 너무 불편해. 그리고 차만 잡으면 멀미가 나. 그쵸. 그럼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좀 뒤에서 앉아서 이동하는 경로를 누가 대신 운전을 해주고 나는 그 안에서 경치도 보고 얘기도 나누고 싶어. 사람은 성향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나는 운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네. 그럼 본인이 더 공부하고 시간 내고 연구해서 직접 투자를 하면 되고 그게 아닌 사람들은 편안하게 뒤에 앉아서 기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자연을 감상하고 주변 사람들과 얘기하고 자신의 생업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간접 투자 이거를 잘 자기 성향이 어떤 게 맞는지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TDF 상품을 추천해 주시는 그런 이유가 있으실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국민연금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제 연금 그 시장이 이제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들게 하는 공적연금인 이제 국민연금이 있고 그 외에는 이제 개인들이 사적연금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은퇴 이후의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제 자금을 모으는데 그게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퇴직연금, 미국에서는 401k 같은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본인이 더 추가적으로 드는 이제 개인연금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퇴직연금 혹은 개인연금 왜 적합한 상품을 저는 이제 TDF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TDF는 말 그대로 타겟 데이트 펀드.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 시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목적 시점이 뭐냐면 나 언제 은퇴할 것 같아. 은퇴 시점을 타겟 데이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 타겟 데이트에 맞춰서 펀드를 그 전문가인 운용력들이 대신 운용을 해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학생이든지 혹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충분히 시간을 쪼갤 수 있어. 그래서 자신이 공부해서 강함금융러 같은 유튜브를 보면서 ETF를 골라서 개별적으로 투자해 나갈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니까 나는 시간적으로 좀 부족해. 그냥 내가 은퇴 자금은 모아야겠어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타겟 데이트 펀드에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을 계속해서 적립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TDF 상품에는 뒤에 숫자 4개가 붙는데 그게 은퇴 시점이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은퇴 시점에 맞춰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분산을 그쵸. 해주는 건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직접 투자를 하지 않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자산운용사를 믿고 투자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 그 고객들이 자산운용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사실 아직까지는 형성이 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대한민국 ETF, 이 TDF 시장 자체가 역사가 길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미국의 예를 보면 사실 우리가 다 알만한 뭐 캐피탈 그룹도 그렇고 뭐 피델리티도 그렇고 대형 금융회사들이 모두 다 이 80년대의 401k 퇴직연금 시장이 성장하면서 DC형 우리로 따지면 이제 DC형이죠. 그리고 이런 개인연금 우리나라에는 또 IRP라는 계좌가 생겼듯이 이런 형태로 개인연금 시장이 형성되면서 이 운영사들이 이들이 은퇴하는 시점에 맞춰서 삶의 어떤 생애 주기별로 그라이드 패스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한 거예요. 글로벌 자산 배분을 통해서 분산 효과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은퇴 기간이 많이 남은 사람들에게는 좀 적극적인 투자 위험 자산의 비중을 높여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위험 자산을 이렇게 가져가다가 이제 은퇴 시점이 도래하는 시점이 되면 이 안전 자산 채권형 자산들의 비중을 더 높여서 결국은 본인들이 그런 어떤 시장의 변화나 혹은 어떤 이슈나 뉴스나 이런 게 흔들리지 않고 자기 생업을 종사하면서 할 수 있도록 운용사가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한 30년 이상 이 시장을 쭉 해오면서 많은 노하우들이 생겼고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 출시된 TDF 상품들이 대부분 그런 회사들하고의 제휴를 통한 자문 형태를 하고 있어요. 뭐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JP모건을 하고 있고 뭐 삼성 같은 경우가 아마 캐피탈인가 이렇게 하고 있고 일부 이제 자기 스스로 우리가 이제 한국형 그라이드 패스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대동소이합니다. 전략에서의 어떤 차별점이 크다고 보진 않아요. 그리고 수익률에 있어서의 어떤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이런 수익률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부가 주는 혜택들 있잖아요. 세제 혜택을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뭐 연간 소득이 이제 5,5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400만 원. 그리고 IRP까지 했을 때는 7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연금저축에 400을 넣고 그 다음에 IRP에 이제 나머지 300을 넣어서 700을 다 채우죠. 물론 1,800만 원까지 매년 늘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제 혜택은 이 700만 원밖에 안 해줘요. 16.5%를 받든 뭐 13.2%를 받든 그 소득 구간에 따라서 세액 공제의 그 퍼센테이지는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매년 정부가 주는 쿠폰이다. 16.5%짜리 쿠폰 혹은 자기가 소득이 좀 더 있으면 13.2%짜리 쿠폰. 지금 은행에 예금하면 2% 정기예금 넣어도 2%밖에 어렵거든요. 뭐 저축은행 정도 내면 한 2.5%짜리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400만 원 정도를 연금저축에 넣었더니 정부에서 16.5%를 환급해 주더라. 내가 낸 세금에서. 그럼 이건 무위험 수익률이 16.5%인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겠죠. 자, IRP는 700만 원까지인데 연금저축에 400만 원 넣었으면 나머지 사익이 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300만 원은 무조건 넣어야겠죠. 왜?
16.5%를 그냥 주잖아요. 물론 내가 소득이 너무 적어. 그래서 그만큼 세금을 안 냈어. 그러면 안 줘. 그러나 통상적으로 연봉이 한 4천, 5천 되는 사람들은 이 구간에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가 700만 원을 400과 300의 세액공제를 받아서 연금저축과 IRP에 넣었다. 그러면 16.5%를 무위험 수익을 얻는 거죠. 이걸 매년 주죠. 그러면 광화문 금융로가 2006년에 직장생활, 2009년, 2010년 직장생활 하면서 그때부터 매년 넣었어야 이걸 매년 쿠폰을 받는 거지. 지금 와서 할 테니까 저 직장생활을 10년 전부터 했으니까 그 10년 전 거 다 찾아주세요. 안 준단 되죠.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매년 해야 된다. 매년 꾸준히 연금 자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만 정부가 주는 쿠폰인데,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이 아직 직장인들이 아닌 분들은 괜찮은데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내가 벌써 5년 됐어, 10년 됐어, 근데 이게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그 쿠폰은 다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쿠폰을 반드시 챙겨라. 근데 여기에서 챙겼을 때 투자하기 적합한 상품이 제가 볼 때는 TDF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연금저축 계좌도 어떻게 보면은 혜택을 보려면은 당장의 세액공제 혜택도 있지만 장기간 투자를 했을 때 그쵸. 예,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그 혜택도 같이 보는 차원에서 TDF 상품이 적합하다는 의견. 예, 알려주시죠? 왜냐하면 예. 시장이 어떤 시장이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예측을. 그래서 사실은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해야 되고, 대부분 TDF 자산들을 보시면 글로벌 자산이기 때문에 달러 자산들의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우리 뭐 서학개미처럼 이렇게 달러 투자를 많이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거를 일반인들이 시장에 맞춰서 그것을 자산 배분을 하기도 어려워요. 또 그리고 그 변화에 맞춰서 내가 그 밸런스를 막 조정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 집단에게 맡기고 본인들이 이 근로소득을 늘리거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커리어를 더 개발하는데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고객들과의 신뢰를 쌓기 위한 이제 금융사의 노력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하나자산운용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업계 한 4년, 5년 되는데,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나 또 돈이 많은 그 고액 자산가들에 비해서 사실 자금도 적고 정보도 적고 네트워크도 적기 때문에 사실 이 투자라는 게임이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불평등한, 좀 기울어진 운동장 하에서 경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들은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좀 고객들에게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자산운용사에 와서 증권사나 은행이 과거에는 막 직접 만나서 설명도 해주고 또 다양한 서비스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 이제 비대면화 되면서 고객이 직접 자기들이 이제 앱을 통해서 고른다고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거의 산지 직송으로 이 펀드를 만들어 버려서 중간에 어떤 유통 마진을 좀 줄여서 그 수수료를 고객들한테 돌려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파인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고, 이거는 그냥 운용사가 증권사나 은행을 거치지 않고 고객들이 직접 앱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펀드를 사게 제공을 했어요. 해외 직투를 하면 더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듯이.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증권사나 은행에 줘야 되는 판매 수수료는 아예 없애버렸고요. 판매 보수는 아주 조금 받아야 된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으로 사든 아니면 뭐 포스트로 사든 이런 것들을 반 이상으로 다 낮췄어요. 그러니까 거의 판매 보수가 없는 수준으로 낮춰버린 거죠. 그래서 그 비용을 줄인 것들이 많게는 뭐 한 1%가 넘고 적게도 한 20bp, 30%가 0.2%, 0.3% 된단 말이죠. 자, 그럼 이 비용 줄이는 게 어디로 가느냐? 고객한테 가는 거예요. 왜? 과거에는 그게 그 판매 채널로 갔지만 그 판매 채널로 가던 것을 고객들한테 돌려드리니까. 그래서 제가 연금 상품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뭐 0.5%든 1%든 그만큼이 계속 누적이 돼서 그 다음에 원금으로 플러스가 될 거고, 그게 10년, 20년, 30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연금 자산이라 그러면 아주 의미가 있죠. 그렇죠. 이게 당장은 0.5% 이게 적어 보여도 장기간 투자했을 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리고 ETF는 제가 사는 종목을 다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 제가 제도권에 있으니까 제가 어떤 것들을 좀 담냐면,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고배당 ETF를 담습니다. 그리고 리치형 ETF를 담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의 주가나 그 ETF의 가격의 변동과 관계없이 꾸준히 이제 배당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돈을 입금을 안 했는데도 지금 현찰이 들어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자꾸 투자를 하게 만들어 주죠. 그래서 자꾸 그 물량을 더 늘릴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국내에 공이 많습니다. 아마 제가 보니까 광화문 금융로도 추천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좀 특이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산의 한 10% 정도를 미래형 자산, 디지털 자산에도 투자를 해요. 저는 뭐 직접 투자도 하긴 하는데, 최근에 비트코인
선물 ETF. 네. 저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작년에도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 액티브 ETF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안 한다라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미래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트렌드 그리고 어떤 특히 트렌드는 기술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어떤 섹터나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면 훨씬 더 지금보다도 똑똑해지고 또 자산도 늘어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제 투자하기 전에 선입견을 갖고서 이제 바라보기보다는 그렇죠. 좀 더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정말 이게 실체가 있는 건지 확인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그럼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아무튼 오늘 반가웠습니다. 제가 보니까 같은 또 은행에서도 일을 했고 뭐 카드사에도 일을 했고 또 강원도 후배이기도 하고 네. 어쨌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왜 그 금융노를 이렇게 만나고 싶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젊은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또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이런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좀 수여한다는 거는 저는 이제 경제적 자유를 돕는 그런 활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매우 좋게 보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고요. 어쨌든 계속 제가 좀 지켜보고 팔로우하고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누르고 네. 기분 좀 댓글도 달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최영진 전문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